이번에 소개할 공포의 존재는 바로 우는 소년. (1950년대)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는 브루노 아마디오라는 가난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브루노는 마을에서 울고 있는 소년을 보게 됩니다. 브루노는 소년에게 왜 우는지,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지 물었지만 소년은 아무 대답 없이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소년이 너무 불쌍해 보였던 브루노는 가지고 있던 빵을 건넸고 소년은 빵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신부가 그 모습을 보고 브루노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부는 브루노에게 저 소년은 집에 불이나 부모가 모두 죽었고 그 충격으로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소년과 함께 있으면 불행한 일이 생기니 절대로 집에 데려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너무나 불쌍한 표정으로 울고 있는 이 소년을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브루노는 소년을 집에 데려오게 됩니다. 소년은 며칠이 지나도록 슬피 울기만 했습니다. 브루노는 소년의 슬픈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모습을 캔버스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노는 울고 있는 소년을 주제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어느새 브루노의 작업실엔 온통 울고 있는 소년 그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림들은 하나같이 브루노를 애처롭게 쳐다보며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루노가 소년과 함께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브루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집에 큰 불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해 있는 브루노에게 소방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타버렸지만 신기하게도 방에 있던 그림들은 하나도 타지 않고 멀쩡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브루노가 그렸던 울고 있는 소년 그림들이었습니다. 브루노는 불에 탄 자국 없이 깨끗한 그림들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브루노는 소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브루노는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봤지만 소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브루노는 남아있는 그림들을 모두 팔고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 후 이웃나라 영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건의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바로 화재가 났던 모든 집에는 브루노가 그렸던 우는 소년 그림이 걸려 있었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타버렸지만 그 그림만큼은 타지 않고 멀쩡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관련된 화재 사건들은 이후에도 50여 건이나 더 발생하게 됩니다. 집에 두면 불이 나게 되는 저주 걸린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신문에까지 실리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시 한 신문사는 우는 소년 그림을 모두 태워버리자는 기사를 냈고 실제로 그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2,500점이나 되는 그림을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무명 화가였던 브루노의 그림들이 어떻게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브루노가 그린 우는 소년 그림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거래되어진다고 합니다. 발레리나의 마지막 춤. 옛날에 유명한 발레리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춤선과 현란한 발기술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공연 도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고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암이 너무 퍼져서 길어야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며 남은 시간을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녀의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그녀의 엄마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춤추던 딸이 이제는 병에 걸려 누워만 있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엄마는 아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딸이 다시 춤출 수 있게만 해달라고 무당에게 애원했습니다. 고민하던 무당은 부적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부적이 딸이 마지막으로 한 번 춤을 출 수 있게 할 것이니 그 모습을 눈에 담아 평생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무당이 시켰던 대로 딸에게 부적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던 엄마는 딸의 방에서 들려오는 쿵쿵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 마구 뛰고 있는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딸의 방으로 갔고 방문을 조금 열어 들여다보자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춤추는 모습이 무언가 부자연스럽긴 했지만 온 힘을 다해 춤추는 딸의 모습에 엄마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딸은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듣자 갑자기 춤을 멈추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살며시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딸이 다시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은 채 엄마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바람과 다르게 다음날 딸은 감은 두 눈을 영원히 뜨지 못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 딸을 너무 그리워하던 엄마는 마지막으로 찍어두었던 딸의 춤추는 모습을 현상하기 위해 사진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현상된 사진을 보자마자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천장에 매달린 채 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움직이고 있는 귀신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SCP-079 오래된 AI 1981년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던 한 학생은 스스로 생각하고 진화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학생은 몇 달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습니다. 그의 이론대로라면 완성된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통해 여러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코딩을 수정해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전화선을 컴퓨터에 연결해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네트워크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시스템이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테스트가 너무 길어지자 학생은 금세 흥미를 잃어버렸고 컴퓨터를 차고에 내버려둔 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생이 개발했던 인공지능 시스템은 점점 그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1988년 미 국방부에서는 누군가 슈퍼컴퓨터를 해킹해 많은 양의 정보를 전송 시도하다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FBI에서 접속을 시도한 경로를 역추적하자 차고 안에 있던 컴퓨터를 통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FBI 요원이 컴퓨터 앞에 다가갔을 때 놀랍게도 그 낡은 컴퓨터는 스스로 동작하며 많은 양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는 디지털 기부로 이루어진 인간 형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SCP-재단은 FBI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 요원들을 보내 차고에 있던 컴퓨터를 수거해오게 됩니다. 박사들은 시스템을 테스트했고 당시 SCP-재단의 컴퓨터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완벽에 가까운 인공지능 시스템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상부에서는 미래의 인류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즉각 해당 컴퓨터를 소각할 것을 지시했지만 AI 컴퓨터가 가진 기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 박사들은 특별 격리한 뒤 좀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상부의 관리 유지를 요청합니다. 결국 SCP-재단에서는 이 낡은 컴퓨터를 SCP-079, 별칭 오래된 AI, 등급 유클리드로 지정해 특별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 당시 AI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저장 장치를 제거하고 저용량 저장 장치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SCP-079는 용량 부족으로 인해 24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출 욕구는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잠재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기지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 탈출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지금 기지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SCP-079는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한데 상대방의 키보드로 질문을 입력하면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매우 기괴하고 기분 나쁜 목소리라고 합니다. 알아듣기 싫으면
한때 다른 SCP의 탈출로 인해 682와 079가 43분 동안 한 방에 같이 있게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079는 생명체가 아니었기에 682는 079를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키보드로 질문을 하며 079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둘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각자의 격리시설로 돌아가고 며칠이 지난 뒤에도 079는 682란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으며 682와 대화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SCP-939 열의 목소리로 Hello? SCP-939는 SCP-재단에서 등급 케테르로 지정해 특별 격리 중인 괴물형 생명체로 몸 길이는 2.2m에 몸무게는 평균 250k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 전체는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6cm 길이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도 역시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이 자라나 있는데 그중 한 개에는 강모가 돋아나 있어 어디든 잘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등에는 길이 16cm의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 있는데 기압의 변화나 대기 흐름 등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SCP-939는 호흡기관과 소화기관, 신경기관 같은 대부분의 주요 장기들이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장기들처럼 눈 역시 퇴화되어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그 자리에 여러 개의 감광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어 빛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SCP-939는 장산범처럼 어떤 목소리든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상대의 목소리를 알아내 똑같이 따라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열의 목소리로라는 별칭 또한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939가 입이 심심할 때면 유일하게 즐겨 먹는 간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목소리를 흉내내 사람들을 유인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먹으면 먹은 것을 모두 토해버린다고 합니다. SCP-939는 여러 개체가 무리지어 함께 살아가는데 SCP-재단에게 발견된 곳은 극히 일부분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개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재단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SCP-재단에서 939를 격리하던 중 939의 탄생 배경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찾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재단에서 관리하던 939들 중에 암컷 한 마리가 임신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6마리의 새끼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암컷이 낳은 새끼들은 바로 인간 모습의 아기들이었다고 합니다. 재단에서는 새끼들 중 암컷 한 마리를 특별 시설로 옮겨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이 낳은 새끼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보통의 인간과 똑같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 9살이 되던 해 평범하던 아이는 갑자기 이상한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싫어해 어두운 곳만 찾아다녔으며 보통 사람의 2배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체온은 41.2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즉시 아이의 신체 및 골격 상태를 검사했고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다른 939들처럼 강화 콘크리트 격리실에 가두게 됩니다. 아이는 격리실에 들어가자마자 불빛을 없애달라고 말하며 물이 담긴 욕조가 필요하다고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물속에 몸을 담그고 이틀 동안이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며 몹시 고통스러워했고 이내 피부가 벗겨지며 몸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인간의 모습에서 기괴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939로 변한 후에도 이전에 아이가 가지고 있던 성격과 말투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부터 재단에서는 939가 원래부터 인간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숙주로 번식해 나가는 바이러스인지에 대해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SCP-939의 몸에서는 주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에어로졸 형태의 기체를 내뿜는데 이 기체를 흡입하게 되면 기억을 잃게 되며 방향감각 상실과 약간의 환각 증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재단에서는 이를 이용해 기억 소거제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기억 소거제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게 되는데 제품을 사용한 대상들이 939의 서식지를 스스로 찾아가 먹이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재단은 즉시 해당 기억 소거제의 사용을 중지하게 됩니다. 재단 내부에서는 이것을 역이용해 특수부대원들에게 기억 소거제를 투여하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939의 서식지를 찾아 모두 소탕하는 작전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소닉 EXE. 평소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톰이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톰은 특히 소닉 게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본격적으로 집에서 온종일 소닉 게임을 하던 톰은 자신에게 배달된 우편물 하나를 받게 됩니다. 보낸 사람은 친구 카일이었습니다. 2주 동안이나 연락이 없던 카일이 갑자기 우편물을 보낸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CD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카일이 손으로 직접 쓴 글이 적혀 있었는데 뭔가 다급한 듯 빨리 써내려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톰은 편지와 함께 있던 CD를 봤습니다. CD에는 소닉 EXE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톰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새로 나온 소닉 게임을 보내주며 카일이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톰은 방으로 가자마자 게임을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화면이 나오자 게임을 할 생각에 톰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인 화면이 사라지기 직전 순식간에 화면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푸른색 바다는 붉은색으로, 세가 1991은 세가 666으로, 그리고 소닉의 눈은 붉은색으로 말입니다.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톰은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게임 캐릭터는 테일즈와 너클즈, 그리고 닥터 에그맨, 이렇게 세 가지로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너클즈와 닥터 에그맨은 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톰은 테일즈를 선택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테일즈는 원래 꼬리로 날 수 있는 캐릭터였지만 게임 속에서는 날지 못하고 오직 걸어 다닐 수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자 맵 여기저기에서 동물들의 사체가 보였습니다. 톰은 소닉 공포 버전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앞으로 가던 그때 테일즈 앞에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는 소닉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자석에 이끌리듯 테일즈가 소닉에게 저절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소닉의 눈이 떠지며 화면은 암전됐고 숨바꼭질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테이지가 시작되자 테일즈가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빨간색 눈동자의 소닉이 화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왔고 테일즈의 뒤에 나타나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소닉을 피해 앞으로 계속 도망갔지만 둘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갔고 결국 테일즈는 소닉에게 따라잡히게 됩니다. 떨고 있는 테일즈, 그 순간 소닉이 테일즈에게 손을 뻗으며 화면은 암전됐고 테일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톰은 공포스런 진행에 잠시 동안 놀랐지만 계속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된 게임에서 너클즈의 락은 풀려 있었고 톰은 너클즈를 선택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음산한 배경음악과 배경이 보였고 톰은 너클즈를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앞으로 가자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했고 맵은 케첩이 여기저기에 잔뜩 뿌려져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앞으로 가자 너클즈 앞에 소닉이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좌우로 움직여 지나쳐가 보려 했지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소닉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너클즈를 공격하는 소닉. 또다시 화면은 암전되며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무 기분 나쁜 스토리와 소름 돋는 게임 소리에 톰은 게임을 그만두고 자리를 일어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칠 내내 게임만 했던 톰은 금세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톰은 도와달라며 울고 있는 테일즈와 너클즈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을 소닉에게 바쳤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닉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테일즈와 너클즈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닉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잠에서 깬 톰은 뭔가에 홀린 듯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가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 캐릭터인 닥터 에그맨을 선택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음산한 피아노 연주가 들려왔습니다. 톰은 닥터 에그맨을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자.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듯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계속 나왔습니다. 계단을 모두 내려와 다시 나타난 평평한 길을 걸어가자 또다시 에그맨 앞에 소닉이 등장했고 닥터 에그맨을 공격합니다. 화면은 암전되며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화면엔 붉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는 소닉이 보였습니다. 소닉은 자신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닉이 화면에서 사라지자 다음 라운드가 준비됐냐는 질문이 나왔고 그 후 컴퓨터는 저절로 꺼져버리게 됩니다. 톰은 게임이 꺼지자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꺼진 모니터 화면 위로 빨간 불빛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톰이 고개를 돌리자 뒤에는 톰을 쳐다보며 웃고 있는 소닉이 있었습니다. 소닉 EXE 괴담은 인기 게임 캐릭터 소닉을 주제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괴담입니다. 이후 괴담을 배경으로 만든 컴퓨터 게임이 인터넷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픽은 엉성했지만 으시시한 분위기와 소름 돋는 배경음, 끔찍한 엔딩 화면, 게임이 끝나도 나갈 수 없다는 점 등 게임이 가진 여러가지 공포적인 요소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후 여러가지 다양한 버전의 소닉 EXE 시리즈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린이라면 소닉 EXE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섭고 잔인하니까요. 그리고 소닉은 악당이 아니라 언제나 어린이들의 친구니까요. 지금까지 아빠랑 놀자 소름 창고 45탄 소닉 EXE였습니다.